이스라엘 총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구원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미국도 전통 강국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이란의 지하 500M 핵 벙커를 단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괴물 무기 현무-5. 그 미사일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어떻게 한국이 중동 핵위기의 해답이 되었는가? 유엔조차 놀란 그날의 결정. 그리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27초의 기적. 지금 그 믿기 힘든 작전의 전모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미사일 한 발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미사일을 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5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시 국정원 중동 정세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란 관련 정보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란 남부 파르스주에 있는 한 산맥의 위성사진이었는데 전날과 비교해보니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흙더미가 조금 더 높아져 있었고 트럭 바퀴 자국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확인해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하 500m 깊이에서 열 신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지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핵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 규모였습니다. 열 신호가 축구장 10개 크기 정도로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추가 조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른 위성들의 사진도 모두 분석해보라는 거였죠. 몇 시간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최소 3년 전부터 이 지하시설을 건설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비밀리에 말이죠. 위성사진을 역추적해보니 트럭들이 밤에만 드나들었고 낮에는 위장막으로 모든 걸 숨겨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에서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시설의 정확한 용도를 몰랐다는 거였죠.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지 2년 드디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것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말이에요. 며칠 뒤 들어온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90%까지 농축했다는 거였어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가 보통 80%인 걸 감안하면 이미 핵폭탄을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원 내부는 발칵 뒤집혔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중동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휘말릴 것이 뻔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개발에 나설 것이고 터키와 이집트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동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무관심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졌어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중동 개입을 꺼렸고 유럽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주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이란을 두둔하는 입장이었고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첫 번째 핵무기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2025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갔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형식적인 발언만 반복했어요. 미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우려스럽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고 독일 대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몇 주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러시아 대표는 서방의 일방적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이미 이란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답답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란의 핵 개발은 진전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말잔치만 계속됐어요. 저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안타까웠던 건 작은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대표들은 핵 확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중동의 문제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회의 셋째 날 이스라엘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자위권 행사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각국 대표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엔은 이미 무력해졌다는 것을.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인류의 생존보다도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스라엘 대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악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다시는 겪을 수 없거든요. 그의 말에서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게 될까? 그렇다면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텐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파키스탄 국경 근처 사막 지역에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유엔 회의가 결렬되고 일주일 후 저에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국정원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회의실에 들어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국정원장,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까지. 그리고 한 구석에는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과 작전 부국장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베레셋.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뜻이었어요. 새로운 평화를 창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사드 국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단순한 지하 벙커가 아닙니다. 산 전체를 뚫어서 만든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깊이만 해도 500m가 넘고 콘크리트 두께는 15m에 달합니다. 그것도 특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정도면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작전 부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란이 핵시설 주변에 민간인 거주지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 병원, 주택가까지 있어요. 일반적인 공습을 하면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이스라엘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시설을 파괴해야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기가 과연 존재할까요? 합참의장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정밀한 벙커 버스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존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건 말이에요. 지하 500m를 뚫고 들어가서 정확히 핵시설만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모사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조사해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무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도 깊이가 부족하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말을 멈추더니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한 나라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무기 체계를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사드 작전 부국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인 GBU-57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무게가 13톤이나 되는 거대한 폭탄이지만 관통 깊이가 60m 정도에 불과했어요. 이란 핵시설의 500m 깊이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의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였대요. 마하 20의 속도는 빠르지만 벙커 파괴 능력은 제한적이었어요. 중국의 DF-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사일도 핵탄 둘을 장착해야만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핵무기 사용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었죠. 영국의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였대요. 정확도는 뛰어나지만 관통력이 부족했어요. 일본은 아예 공격용 무기 자체가 없었고 유럽 다른 국가들의 무기들도 모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현무호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이 미사일은 다른 나라 무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현무호는 3단계 관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마하 10의 속도로 지표면을 관통하고 2단계에서는 텅스텐 관통자가 콘크리트를 뚫고 3단계에서는 소형 폭약이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GPS와 관성 유도 시스템 그리고 터미널 단계에서의 화상, 인식 시스템까지 갖춰서 오차 범위가 3m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히 핵시설만 타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무호는 EMP 전자기 펄스 차단 기능도 있었어요. 이란이 핵시설 주변에 EMP 방어막을 설치해놨는데 다른 나라 미사일들은 모두 이 방어막에 무력화됐거든요. 하지만 현무호는 특수차폐 기술 덕분에 EMP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무호는 발사 후에도 목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만약 민간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자동으로 공격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낙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모사드 국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무기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정밀 수술 도구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무호는 한국의 최고 기밀 무기였거든요. 함부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중동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국정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선택 하나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하게 됐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현무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무호는 우리가 15년에 걸쳐 개발한 차세대 전략 무기입니다. 사거리 8,000km, 최대 속도 마하 10, 그리고 지하 800m까지 관통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00m까지요? 그럼 이란 핵시설보다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벙커버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3중 탄두 시스템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 탄두가 지표면을 뚫고 두 번째 탄두가 깊이 침투한 다음 세 번째 탄두가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율 유도 시스템이었어요. 현무호는 발사된 후에도 스스로 경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적이 방해 전파를 보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회피하면서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관이 특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무호는 핵탄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만으로 모든 걸 파괴해버리거든요.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는 텅스텐 관통자는 그 자체로 엄청난 무기입니다. 합참의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현무호의 개발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했어요. 특히 고온에서도 작동하는 유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무기를 원한다는 거군요? 외교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기술 협력과 공동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는데 현무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발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한국이 직접 쏴달라는 요청입니다. 한국이 직접 발사하면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말이군요.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국정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북한에도 핵기술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이란과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북한 문제까지 연결되면 이건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거였거든요. 대통령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네요. 하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우리의 기술이 세계 평화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청와대는 격론의 장이 됐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저도 여러 회의에 참석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파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외교부 차관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개입하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동 근로자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모두 위험해져요. 특히 건설업계는 중동 수주가 절반 이상인데 이 관계가 악화되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경제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란은 우리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 군 관계자들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무호는 우리의 최고 기밀 무기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모든 기술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억지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셈이에요. 반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건 전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한국이 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합니까? 미국도 주저하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자칫하면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파의 논리도 강력했어요. 합참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북한에도 그 기술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과 북한은 우주발사체 기술까지 공유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장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핵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건 전 인류의 생존 문제예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예비역 장군의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세계 평화는 항상 강대국들이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움만 받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차례가 됐어요. 국방연구원의 한 박사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현무호의 성능이 공개되면 오히려 억지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핵 개발에 나서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죠.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매일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이 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란이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이란 남동부 사막 지역에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용 터널도 이미 완성된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기였습니다. 불과 2주 후면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무호 기술 협력과 공동 작전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절대 발생시키지 말 것, 그리고 작전 후에는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집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사를 바꿀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저는 충남 태안에 있는 비밀 미사일 기지에 있었습니다. 현무호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기지에는 한국군 관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도 와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피날레였어요. 이란 핵위기의 마지막 막을 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됐어요. 발사 시간은 정오 12시 정확히.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작전 지휘관인 레비 대령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목표는 이란 파르스주 마르반 산맥 지하 핵시설입니다. 좌표는 북위 28도 15분, 동경 53도 42분. 오차 허용 범위는 5m 이내입니다. 주변에 민간인 시설이 있으니 절대 실수는 안 됩니다. 한국군 미사일 부대장인 김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무호의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목표 타격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15년간 개발해온 우리 기술을 믿으세요. 발사 2시간 전부터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추진체, 탄두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이 미사일 개발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발사 2시간 전. 기상 조건을 재확인했어요. 태안 지역은 맑음, 바람 속도 초속 2m, 습도 45%. 발사의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발사 1시간 전.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어요. 길이 15m, 직경 1.5m의 거대한 현무호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11시 30분. 발사 30분 전. 최종 목표 확인이 들어왔어요. 위성을 통해 이란 핵시설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 경비병들은 여전히 근무 중이었어요. 11시 40분. 발사 20분 전. 레비 대령이 위성 전화로 이스라엘 본부와 마지막 교신을 했어요. 목표 지역 민간인 없음 재확인. 작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11시 50분. 발사 10분 전. 발사 통제실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1시 55분. 발사 5분 전. 김준장이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발사 준비 완료. 대한민국의 기술로 세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11시 59분. 발사 1분 전. 통제실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5, 4, 3, 2, 1 발사. 정오 12시 정확히. 현무호가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구하러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김준장이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1단계 추진체 분리 완료. 고도 50km 도달. 속도 마하 3. 2단계 점화 성공. 3분 후. 고도 100km 돌파. 속도 마하 8. 궤도 정상. GPS 신호 수신 양호. 5분 후. 목표 지역 접근 중. 속도 마하 10도달. GPS 신호 정상. 관성 유도 시스템 작동 중. 예상 도착 시간 7분 후.
8분 후. 이란 영공 진입. 레이더 탐지 회피 성공. EMP 방어막 무력화 확인. 10분 후. 터미널 단계 진입. 화상 인식 시스템 활성화. 목표 포착 완료. 최종 접근 중.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목표 타격 완료. 지하 527m 지점에서 폭발 확인. 1차 관통 성공, 2차 관통 성공, 3차 폭발 완료. 작전은 성공이었어요. 27초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거였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현무호의 정밀도가 완벽했거든요. 몇 시간 후 들어온 위성사진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지상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핵시설 전체가 붕괴됐고 원심분리기들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500m 떨어진 학교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레비 대령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정밀 타격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정말로 세계를 구한 거였거든요. 작전이 끝나고 24시간이 지나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됐어요.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파르스주에서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어요. CNN이 첫 번째로 특종을 터뜨렸어요. 이란 핵시설, 정체불명 미사일에 의해 완전 파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완전 중단. 하지만 누가 이란을 공격했는가? BBC도 뒤따랐습니다. 중동 핵 위기 돌연 종료. 이란 핵시설 지하 500m서 폭발. 그러나 지상 피해는 전무. 처음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큰 수수께끼가 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가 미사일의 궤적을 역추적한 결과 발사 지점이 한반도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극비 공동작전으로 밝혀져. 세계가 모르는 사이 한국이 지구를 구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미사일의 성능이었습니다. 8,000km를 날아가서 지하 500m 시설을 정확히 파괴했다는 사실에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어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증거들이 공개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도 핵 확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이 인류를 구했다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이탈리아 총리는 더욱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UN 사무총장의 특별 성명이었습니다. 지구를 구한 건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결단과 희생에 전 인류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단, 이집트 등이 모두 한국에 감사를 표했어요.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가장 위험했던 건 바로 이들 국가였거든요. 몇 주 후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레비 대령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평생 빚을 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핵무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미국만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행동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형님 같은 나라예요. 지금도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현무호는 그 후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무기는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니까요. 이란은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온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핵무기 없는 중동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 진짜 강국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를 갖춘 나라로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섰고 그 결과 인류를 핵 위협으로부터 구해냈어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큰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현무-5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인류를 구한 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걸 온 세계가 인정했거든요. 작지만 강한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